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학습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그 11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사행정론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재무행정론에 들어갔어요. 이제 기본 내용도 이제 어느 정도 하반기에 이제 좀 접어드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뭐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초쯤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방직이 6월, 또 뭐 군무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설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제는 좀 문제가 좀 보여야 될 텐데 이해가 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조바심에 좀 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막 이렇게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막 섣불리 기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모르는 문제를 만약에 접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금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이제 설명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뭐 중 정도, 상중하에서 중 이상, 상까지 가는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으려고 가급적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풀리는데 다른 문제는 안 풀려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처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러한 사실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자, 문제 이번 주에 이제 인사행정론에 대한 내용들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재무행정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사행정론에 대한 내용과 재무행정에 대한 내용들 반반 정도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번부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제도, 뭐 보수하고 연금이 이제 사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그러한 목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제도는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금제는 뭐예요? 기금제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 이 자금을 운영한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금이 지급이 되는 형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도 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제 운용해가지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금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기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여제는 이 연금을 지급하는 그 아까 말했던 그 기금 조성에 수혜를 받는 공무원이 기여하는 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월급에서 이렇게 조금씩 띄어가지고 그 연금을 내고 나중에 그보다 조금 더 받아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기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이제 100%다 부담하는 비기여제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법령에서는 이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였었는데 그게 이제 10년으로 조금 완화가 됐죠. 그래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3번. 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 납부한다. 그러니까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여금은 월별로 계속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네. 자, 다음 4번. 기여금 최대 납부 기간은 33년이다. 그랬는데 기존에는 33년이었어요. 기존에는 33년이었으나 이제 법령이 개편이 되면서 이제는 36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6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돼요. 33년이 아니라 36년이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 할 바를 하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정치적 중립이다. 그래서 뭐 보수와 진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보수 편에서 서지 않고 진보 편에서 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보수가 집권을 하든지 진보가 집권을 하든지 내가 그냥 똑같이 일을 하는 이러한 상태가 정치적 중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 참여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그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무엇인지 1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집권 세력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국가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1번은 정치적 중립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할 필요성에 의해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 2번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정치적 중립이 요구가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실적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랬는데 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 실적주의에서 요구가 되는 덕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실적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4번. 공무원의 참정권 제한으로 민주정치의 원리와 모순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좀 유능한 엘리트 집단인데 그 엘리트 집단의 참정권을 제한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뭐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건 좀 민주정치 원리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실적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신분보장의 유형은 그랬어요. 보기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직무 수행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게 적용. 두 번째,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무 대기 상태로 능력 회복과 태도 개선 교육 및 연구 과제 실시. 다음 세 번째, 기간 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 면직 처리.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분 보장의 유형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죠. 뭐 휴직, 그 다음에 뭐 대기 명령, 그 다음에 직위 해제, 그 다음 복직, 정년, 감원 뭐 이런 얘기들 전부 다 드렸었는데 지금 이 보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휴직. 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원할 때나 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우리가 휴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간은 3개월에서 2년간 해당이 된다. 최장 2년간. 그래서 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당이 되고 이렇게 본인의 사유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직무를 정지하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2번 대기명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보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대기명령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직무 수행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나쁜 사람들에게 그 직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침부터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제 다시금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 같은 상황이 이제 대기 명령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무 대기 상태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직무에 투입을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이제 직권 면직 처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세 번째, 3번 직위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제 뭐 형사사건 기소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맡았던 직위를 이제 놓게 하는 이 같은 행위를 우리가 이제 직위 해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랬고, 다음에 이제 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정하고는 무관하게 조직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본인 성과는 상관없이 이제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서 이제 이거는 신분상 불안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2번의 대기 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징계는 우리가 총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가 있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감봉이라고 하는 거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는 맞지만 보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을 감액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내용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액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은 3분의 1만 감액하는 거. 그러니까 3분의 1 감액하는 거는 감봉 하나만 해당이 된다. 나머지는 다 전액 감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고 하는 건 일단 틀린 내용입니다. 1번은 답이 아니고요. 다음 2번.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 전액을 감액한다. 2번이 그래서 2번은 이건 맞는 이야기죠. 강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강등이라고 하는 거는 정직과 강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음 3번.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으며 연금상 불이익은 전혀 없다. 그랬는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이제 해임과 파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금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연금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공금 유용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경제사범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연금상의 불이익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로 해임이 됐을 경우에는 연금상의 불이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상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견책은
과실에 대해 훈계하는 것으로 3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 그랬는데, 사실 이 견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승급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책을 당했을 경우에는 승급 제한이 있는데 이 승급 제한은 6개월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3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지금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정답은 딱 뭐만 남는다? 옳은 것은 2번만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징계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4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소청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소청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일어난 인사 처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불복해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죠. 그래서 신분 보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1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제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소청심사 제도의 하나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2번 보시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 행정기관을 기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강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이제 처분 행정기관의 처분과 상이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냥 무조건 따라야, 소청심사기관의 결정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거나 이런 거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축구에서의 VAR이나 그 다음에 야구에서 무슨 비디오 판독 같은 그러한 형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소청심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청심사를 행하는 절차 가운데서는요, 징계 대상자한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맞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다음 4번.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내리던지 아니면은 그보다 좀 경감해서 처분을 내려야지, 뭐 해임 처분 내렸는데 이 자식이 감히 해임도 지금 감지덕지한 판국에 지금 소청심사를 청구해? 이래가지고 파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무거운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는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면은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진술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 너 왜 그랬어? 라고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컨텐츠를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6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재무행정에 대한 관리기능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재무행정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관리기능설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기능설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관리기능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그 다음에 뭐 결산, 뭐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원칙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형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만 이것만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관리 기능설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정책 기능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재무 행정 자체가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그 다음에 결산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도한 바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느냐, 성과가 나고 있느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살펴보는 그러한 견해가 이제 정책 기능설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대한 회계상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재무행정 전체의 내용을 봐가지고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정책 기능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기능설의 입장보다는 관리 기능설의 입장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리 기능설만 한번 물어본 거예요. 관리 기능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있는데 기역부터 살펴보시죠. 재무행정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회계 기록과 검사 등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 편성, 심의, 집행, 회계 기록과 검사 이 같은 그냥 행위 자체, 여기에 대한 이제 관리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다. 재무행정은 그냥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기억은 그래서 관리기능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억은 맞다고 본다면 2번, 3번은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1번이나 4번 중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을 보면 이제 결판이 나겠네요. 자, 재무행정은 예산, 회계, 감사, 구매 등 행정의 정책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랬는데 행정의 정책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이거는 관리기능설이 아니라 정책기능설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아니니까 남는 건 4번밖에 없겠네요. 그죠? 디귿 한번 볼까요? 자, 재무행정은 재원 배분의 사회적 효과까지 분석하는 것이다. 재원 배분의 사회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이거는 정책기능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정책기능설에 대한 견해예요.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럼 리을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자, 재무행정은 정책이 결정된 이후 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수단이다. 이것이 이제 관리기능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리기능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묶은 것은 이제 기역과 리을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역과 리을을 표시하고 있는 4번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예산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문제는 보기의 내용을 보기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 게 뭐냐 이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보기 내용을 한번 보시죠.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의 전통적인 원칙, 전통적 예산의 원칙 8가지 가운데에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완전성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 총계주의로 대표가 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죠. 두 번째에 나와 있네요. 포괄성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라고도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산의 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 예산의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찾아라. 그게 지금 거기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거죠.
지금 이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리기를 예산 원칙의 의미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예산 원칙이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산의 완전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기금이 있었고, 다음 순계 예산이 있었고, 다음 현물 출자, 다음 외국 차관의 전대, 다음 수입 대체 경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보기 내용 보시면 1번 현물 출자, 이거는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순계 예산, 이것도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수입 대체 경비, 이것도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4번 하나만 남는 건데, 4번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 내용들을 이 문제를 딱 보고서 답이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예산의 원칙의 의미와 그 예산의 원칙의 예외 규정이, 예외에 해당이 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무행정론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의 내용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고 나면 지금 이 예외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다 알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전통적 예산 원칙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 원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기금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사업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이제 좀 투여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이제 쉽게 말해서 펀드를 구성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하고는 다르게 그 국회의 예산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죠.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예산의 단일성, 완전성,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이나 그 다음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도 해당이 되지만 또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에도 해당이 되고, 다음에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1번은 여기서는 1번부터 지금 틀린 얘기 같습니다. 단일성, 완전성까지는 맞는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요거는 맞지 않는다. 한정성 대신에 통일성의 원칙, 통일성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야지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일단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국회의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까 앞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번. 조세가 아닌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부담금, 정부 출연금 등에 의존한다.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금은 거의 이제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부담금,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국가재정법상 기금에는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나와 있는 것에는 이제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이 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법률 외에 이제 분류 방법으로 보면 이제 관리 주체가 정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뭐, 뭐 민간 뭐 투자기금, 그다음에 정부 투자기금, 뭐 이렇게도 뭐 나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 국가재정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기금의 종류에는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1번이 이제 한정성이 아니라 통일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일컫는 말은 그랬습니다. 예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조금 강조가 드린 바가 있지만 문제의 유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내용을 물어보고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최초 예산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본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 예산. 따라서 1번이 여기서는 바로 정답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이 뭔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당초 예산. 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회에 최초로 제출이 된 예산안을 우리가 당초 예산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예산안 자체가 국회에 딱 제출이 되고 나면 그 제출이 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뭐 심의 들어가고 이제 의결이 들어가는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최초의 예산이냐 두 번째 예산이냐 이런 것들을 가릴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수정 예산이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수정 예산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최초로 제출이 된 예산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제출된 것을 반려받아 가지고 다시 정부가 수정해가지고 제출하는 예산안을 이제 수정 예산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초 예산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수정 예산안과 비교하기 위한 개념에서 생긴 말이지 원래부터 그냥 최초에 제출한 예산안을 무조건 당초 예산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최초에 제출한 예산안 가지고 가면 그건 그냥 예산안인 거야, 예산안. 근데 수정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그 최초에 제출이 된 예산안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당초의 예산은 이랬는데 수정된 예산은 이래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과 수정 예산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에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추가 경정 예산은 이거는 이제 국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본 예산이 나온 다음에 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제 계상하는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9번에서는 이제 정답이 이거는 1번이 딱 정확하게 나오는 답이 정확하게 1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헷갈리거나 이럴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뭐 앞에 9번 문제 설명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다시 다른 설명들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집행 과정에 다시 제출하는 예산이다. 이건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분명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2번. 추가 경정 예산은 편성 횟수와 편성 사유에 제한이 있다. 그랬는데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편성 사유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의 내용을 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 경비가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성 사유에는 제한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편성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헌정사상 추가 경정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했던 것은 1950년에 7차례가 가장 많았다. 그때 이제 6.25 전쟁 때였으니까 이제 전쟁통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뭐 7번이 가장 많았고, 올해도 지금 3차례 편성이 되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일단은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편성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3번.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되기 전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뭐 예산의 원칙이나 뭐 사전 의결의 원칙에 따라서도 그렇고,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그 예산을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4번. 2020년 우리나라는 3차례에 걸쳐 총 34.6조 원, 그러니까 34조 6천억 원이죠. 34.6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랬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차례에 걸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편성이 된 것,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바탕으로 해가 예산안이 총 34조 6천억 원 규모가 편성이 되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자, 따라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여기서는 편성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이야기한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리하야 주간행정학 1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주간행정학 11번째 시간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되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다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5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는 1단계에서 1.5단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상향이 되고 나면 우선은 뭐 오프라인 수업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조금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는 데 있어서 또 시험 준비하는 데 어떤 패턴을 좀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좀 애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뭐 백신이나 이런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손 소독 잘 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것 이게 이제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여러분들 건강 유의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좀 밀집되어 있는 시설에 좀 가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어,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많이 만나고 뭐 이러는 것들보다는 혼자서 스스로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페이스를 좀 유지해 나가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좀 도모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뭐 코로나 확진이 되면 저도 확진이 되면 안 되고 저는 확진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확진이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다. 좀 서로 조심하자. 당부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감기도 좀 조심하시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슬럼프가 슬슬 올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도 좀 잘 조절하시는 그러한 한 주가 또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12월 달부터는 이제 주간 행정학이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3회부터가 될 것 같아요. 12회 주간 행정학이 이제 11월 30일 날 오픈이 되고 그리고 13회 주간 행정학은 12월 4일. 그러니까 그 주에는 다음 주에는 주간 행정학이 이제 2번 나오게 되는 거죠. 월요일과 금요일 2차례에 걸쳐서 주간 행정학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어, 너무 막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딱 그 한 주만 두 차례 정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찾아간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행정학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로 옮겨놓고 놨더니 그 주 마지막에 마지막 금요일이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에도 주간 행정학은 예정대로 오픈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느라 마무리 멘트가 조금 길었는데요.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또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답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